자기 아들이 저 불광항 이연이 이제 태어날 때 그 사연이 있어요. 현장 스님이 왕궁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작이 나타. 그 주작이 나타난 걸 딱 보고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 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자기 병이 아들에게 유전될까 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현장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머리를 깎고 출가시키는.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 지적 문명이 존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귀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널려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서명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현장 스님을 최대한 잘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현장 스님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업적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봉송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태종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천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측천무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선배고 중국의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시대보다 또 조금만 뒤로 가면, 측천무 좀 말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아니면 측천무보다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그런 식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가 여인천하의 시대예요. 그런 얘기 해드려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덕여왕 치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추고천왕이라고, 거기도 여성 천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하면 당연히 남성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을 여성이 다 이렇게 다스리던, 진짜 생각만 해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가 보구나. 저는 그 시대가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게 판이 짜인다는 게 어려운 시절인데, 당나라 때 지금 6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으니까, 동아시아의 3국이 전부 다 여성 군주가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여성인데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런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것도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 양반들이 했을까? 너무너무 참 멋있는 시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측천무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최고로 잘한.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황금기가 당 태종부터 이제 당 고종 이치 이제 중간부터는 다 측천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 현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당 현종의 앞쪽까지, 그러니까 중반까지 정도가 이제 그 개원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당 태종부터 당 현종 개원까지가 최고의 전성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양귀비 사건, 얼마나 이렇게 이쁜 여자의 어떤 대명사 같이 된 게 양귀비잖아요. 그리고 참 그렇지. 그게 아편이 양귀비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양귀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현종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리고 그 기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측천무예요. 근데 측천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가 나댄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3대 어떻게 보면 악한 여자 이렇게 해서 청나라 때 서태후는 진짜 이게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가 골로 가고, 이화원 파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태우라고 한고주 유방에, 근데 그 양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왕권 강화를 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로 숙청을 하는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최고는 이 측천무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이기 때문에 또 금륜 성신 황제입니다. 금륜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륜성왕이죠.
근데 저때 칙천무만 전륜성왕을 표방한 게 아니고 그보다 약간 시대가 앞쪽에 선덕여왕도 있는데 선덕여왕도 전륜성왕을 표방해요. 진짜 전륜성왕 같이 정치도 잘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비판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칙천무는 뭐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그리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된 제일 잘된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황제까지 된 우리 선배 출신 중에서 평민으로 들어갔다가 황제 된 사람이 칙천무하고 명태조 주원장이 있고 제일 멋있는 사람은 이제 황제를 하다가 때려치고 출가한 청나라 때 순치제 그때도 굉장히 좋은 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급이 있어요. 시절이 좀 이렇게 좀 찌리할 때 이런 때 아유 나 그만둘래요 이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때 황제인데도 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글 하나 써놓고 이게 순치 황제 출가 시 딱 써놓고 오대산으로 중국 오대산으로 출가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아들이 이제 강희제인데 강희제가 이제 뭐 찾으러 오니까 안 만나줬다는 둥 뭐 이런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 출가시 보면 내가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황실에 태어나서 황제가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나랑 바꾸자 나랑 바꾸자 그렇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딱 던져버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쪽에는 임금이라든지 왕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동아시아에는 물질주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출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황제가 그것도 뭐 왕자도 아니고 황제가 그냥 딱 하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당나라 때만 번성한 게 아니고 이때 불교가 막 이렇게 막 떡상을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게 뭐 테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막 다 출가하고 난리가 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영웅도 많고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하고 재밌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대한탑 얘기를 해드렸고 요번에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저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명사라고 하는 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4,000칸 정도 된다는 절인데 이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이제 원측 스님 나중에 원측 스님이 신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왕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도 가장 이름이 높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면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인데 그분 사찰이 저 서명사고 그 다음에 도선율사가 또 저 서명사 주지를 하고 뭐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현장 스님하고 원측 스님하고 규기 스님 탑이 이렇게 사리탑이 다 모셔져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9번째라고 적으니까 왜 저게 저렇게 중요하냐 누가 물어보던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9번째가 황제가 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번호표 9번인데 9번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은 약간 초탈과입니다. 초탈과. 그래서 당태종이 볼 때는 당신이 영웅적 기질이 있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피들이 자기 아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곱상하고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9번째 아들 고종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깔리는 사건입니다. 황제가 되면 초탈하면 안 돼요. 황제가 되면 초탈하면 안 돼. 근데 황제가 돼서도 초탈해. 이렇다 보니까 마누라한테 권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누라가 보통 마누라가 아니고 그게 칙천무인데 그게 이제 보통 마누라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 후궁이었었어요. 자기 아버지 후궁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무미랑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칙천무가 무시니까 이제 무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미라는 걸 받아요. 이름을. 이름 얼굴도 되게 이뻤는가 봐. 저게 이쁠 미자거든요. 이게 뭐
열 몇 살 때 들어왔는데 되게 이뻤는가 봐. 아, 이게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착한 것도 있는데 너무 착한 거지. 초지일관했지. 초지일관했지. 그래서 마누라 말도 이제 잘 듣고, 그 마누라는 아버지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불려 들어와서 이제 황후를 제끼고, 아, 이거 막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진짜. 야, 저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그래서 그 고종의 7번째 아들이 불광왕 이연이고, 이게 중종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머리 깎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재위 기간을 보면 이 양반이 재위가 684년에 재위를 했다가 재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705년부터 710년까지 또 재위를 하거든요. 이 중간에 측천무가 들어온다고. 측천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 양반도 사람이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버지 닮았는가 봐. 아버지 닮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좀 물으니까 또 자기 마누라가 또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있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측천무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저거 잠깐 세워놓으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게 측천무과입니다. 또 이 유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측천무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황제를 줬더니 그 마누라가 외척이 이제 막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작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폐위시키고 몇 달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넷째 아들. 요 번호가 측천무 아들 넘버입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하다가 이제 측천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90년부터 705년까지 측천무가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건 이제 현종 때문에. 이 사람 아들이, 예종 아들이 현종이에요. 현종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측천무를 밀어내는 쿠데타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황태자가 656년에 황태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측천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태자를 날리고 658년에 황태자 홍이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만든 절이 이 서명사입니다. 이 서명사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양반이 저 서명사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황태자를 위해서 지은 절인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통밥이 구릅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당고종 이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병이 있다고. 병이 있어서 이 사람이 더 수동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작을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태극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썼는데 거기 약간 이렇게 습기가 좀 올라온대요. 그래서 대명궁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 짓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폐쇄적이고 별로 이렇게 활달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풍통인가 제가 뭐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자꾸 발작을 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측천무가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렇다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절을 지은 거예요. 아마 측천무나 이런 사람이 말을 했겠지. 절을 지어서 사천칸으로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니 뭐 절하고 관련돼서 죽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렸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광왕 이연이 태어날 때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 스님한테 얘기해서 애를 좀 어떻게 잘 보고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삭발 사건이거든.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인데 나한테는 지병이 있고 내 아들한테, 첫째 아들을 시름시름 하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비방 있냐고.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황제라도 아들이 뭐 죽는데 뭘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게 불광왕입니다. 불광왕 이연 중종. 그리고 이 양반도 측천무 아들인데, 이 양반은 황태자가 됐다가 잘립니다. 측천무 좀 셌던 것 같아, 성격이. 엄마 말 잘 안 듣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맞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역사에 사라져. 그렇게 해서 이 서명사를 창건하는데, 그때 기록에 나오기는 한 4,000칸. 4,000칸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서명사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여러 번. 제가 현장 스님도 참배를 하고 원측 스님, 저 사리탑이 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흥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남산에 있고요. 그러니까 장안의 남쪽, 지금 서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에 있고, 그리고 저 절을 누구를 주지를 이제 시켜 천거를 해줬냐면 현장 스님이 도선율사를 천거를 해줘요. 황실하고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확 뜨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는데 현장 스님이 추천을 해서 서명사 주지가 된 거죠. 그러면 도선율사 위상이 이렇게 떡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노력해서 당나라에서 불교를 반석 위에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책도 많이 쓰고 전국에 한 10년 동안 유람을 하면서 수홍지 순례를 다니면서 그 이적들을 채록해서 다 책으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하던 거를 현장 스님이 오셔갖고 한 방에 그걸 다 정리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천거를 해갖고 서명 4,000칸짜리 절에 주지를 올려준 거야. 딱 봐도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승전에 보면 현장 스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현장 스님보다 도선율사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건 3년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도선율사가 72살인가까지 사시거든요. 72인가 73까지 살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보를 해주고 속고승전 그거 편집을 할 때 증보를 해주고 이제 도선 어떻게 보면 한번 용비어천가를 한번 읊어준 거죠.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서명사를 나중에는 현장 스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어요. 현장 스님의 큰 제자가 중국인 출신으로 규기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 사람으로 원측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원측 스님이 저쪽 주지를 또 오래 합니다. 도선율사가 저쪽에서 한 8년인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업사로 넘어가고, 저쪽 그것 다 종남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도선율사가 처음으로 그 계단을 만든 계단 유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 서명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도선율사가 저 서명사에 계셨는데 거기서 천공이 내려옵니다. 이제 밥때가 되면 계속 음식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은 율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때만 드세요. 12시 전에 한 때만 드셔. 한 때만 드시는데 하늘에서 이제 천공으로 다 멋있잖아. 뽀대가 나잖아. 우리도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연대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서명사인데, 지금은 흥교사라 그래요. 이 절을 흥교사. 이 서명사가 지금은 흥교사인데, 저 절에 그 공양 얘기를 듣고 드시러 오셨대. 의상 스님이 드시러.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러면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어플을 딱 열더니 배달의 민족에 2인분을 시켰대. 네, 도선율사가 오늘 2인분 이렇게 쿠폰 안 쓰고 2인분 딱 이렇게 딱 해줬다는 거야. 근데 안 온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지. 이게 전후소장사리조에 나오는 얘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다리다가 이런 어른들이 이제 밥 시간 지나면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12시가 지나니까 제가 인연이 아닌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의상대사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선율사 입장에서는 체면이 많이 구겼지. 체면이 많이 구겼지. 그래서 맞다. 여기서 시작이 그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의상대사랑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의상대사랑 관련이 있거든.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원조가 의상대사거든. 예, 그게 저 경주에서 황복사 탑돌이 할 때 하늘을 날아서 도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늘을 떠서 이렇게 탁 내가 하늘을 떠서 돌았다는 얘기를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 전 국민이 다 알아.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의상대사랑 관련돼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꾸 안 오니까 도선율사가 이제 체면이 구겨지니까 자꾸 이제 앱을 열고 왜 빨리 안 오냐.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출발했습니다. 그 중국집에서 출발했습니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시작이 여기야. 벌써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이놈이 만드나 중간에 오다가 뭐 엎었나 만드나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진짜 출발한 거 맞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의상대사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니까 이 철가방이 뛰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선율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늦은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이런 때 늦어서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개망신을. 이게 지금 신라에서 저게 의상대사는 진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족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계는 아니고 이렇게 신라 왕실의 어떻게 보면 혈족 이렇게 진골. 그 당시에는 뭐 진골밖에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철가방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진즉에 왔는데. 진짜 출발했다니까. 스토리가 그래요. 내가 진즉에 왔는데 여기에 딴 때랑 달리 신장들이 고위급 신장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쫄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게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 쫄이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기다리다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틈만 보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그 신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옆으로 이동을 해가서 내가 지금 올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화엄성중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화엄성중을 하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화엄성중, 옹호성중 이런 거 하거든요. 정근할 때. 그런 거 혹시 아세요? 화엄성중? 화엄성중이라고 기도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옹호성중도 있어요. 화엄경에 보살주처품, 화엄경을 딱 펴면 보살주처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39명의 신들이 나와요. 그게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 뭐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뭐 수목견, 희목관찰 중생신 뭐 이렇게 해서 그 신들이야. 그게 일종의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신이고 이게 화엄종에서 신중을 모시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옹호성중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정근할 때 옹호성중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예전에는 화엄종도 있고 예를 들면 화엄종도 있고 법상종도 있고 이걸 교종이고 그 다음에 뭐 선종도 있고 선종 조계종 그 다음에 뭐 천태종도 있고 뭐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도사 같은 경우는 남산율종이에요. 남산율종이에요. 그래서 종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화엄종에서는 당연히 화엄성중이라고 했겠지. 근데 다른 종파에서는 그걸 갖다는 쓰고 싶은데 화엄성중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좀 없어 보이잖아. 남의 거 뺏겨온 게 너무 티가 나잖아. 그래서 옹호성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종파나 이런 개념들이 없고 조선을 거치면서 다 섞이니까 화엄성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옹호성중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주 적고 제 생각에는 화엄종이나 저런 종파들이 있을 때는 화엄종에서는 아마 화엄성중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 화엄종 영향을 많이 받은 종파에서는 그냥 화엄성중이라고 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강단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는 약간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옹호성중 했을 것 같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마 화엄성중이 오리지널이고 옹호성중이 약간 짭일 겁니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중단을 모시고 화엄기도, 화엄신중 기도를 하는 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공양을 못 드시고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상대사가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또 만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천상에 사리가 있는데 부처님 치아 사리가 있다던데 그 사리를 재석천이 모시고 있는데 그거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스님이 어차피 천상에 이렇게
그 천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빌려오는 문제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런 얘기는 내가 송나라 때 한번 그게 그 사리가 고려로 넘어와요. 송나라 때 고려로 넘어와. 그런데 이게 이제 삼국유사 전후소장 사리조에 나오는 이야기고 도선율사는 속고승전에는 도선율사가 안 나옵니다. 속고승전은 자기가 썼잖아. 자기가 썼는데 자기 걸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송나라 때 송고승전에 도선율사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뒤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양나라 때 승우라는 사람이 쓴 고승전이 그냥 고승전, 그리고 그걸 이어서 썼다 그래서 속편 고승전, 그 뒤에 사람들, 여기서 안 다뤄진 뒤에 분들을 가지고 쓴 건 도선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또 송고승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편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비사문천왕의 아들인 나타가 북방 사천왕 중에서 비사문천왕의 아들인 나타가 이 도선율사를 모셔요. 이렇게 잘 모시는데 거기서 이제 사리를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버전들은 다른데 의상대사랑 도선율사랑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다. 라는 얘기. 자장율사랑은 뭐 굉장히 만났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장율사랑 도선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정황 증거로 추론을 해보는 거고. 제가 자장률사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박사 논문 중에 하나가 자장률사인데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얘기 안 하잖아. 왜? 신라 가서 얘기하려고. 신라 가서 내가 신라 때 얘기하려고. 그런데 의상대사랑은 저렇게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게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 저게 화엄종의 위론하고도 관련이 돼요. 화엄종이 율종보다 더 대단하다. 저 스토리가 맨 마지막 끝날 때는 뭐냐면 화엄성중이 이렇게 옹호를 해서 자기를 그러니까는 음식 배달 마켓컬리에서 음식이 안 오잖아 지금. 안 오는 게 저 화엄성중을 못 이겨서 그렇구나라는 거고, 그래서 도선율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종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화엄종이 화엄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구나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종보다 화엄종이 더 대단하다. 이런 비슷한 게 법상종보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또 하나가 있고 버전이. 그 다음에 지장보살보다 대단하다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현수 법장 스님 갈 때 한참 지나야 나와요. 이제 두순 스님 나오고 지엄 스님 나오고 법장 스님의 화엄경 전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좀 이따 해드릴 거고. 요 이제 가봅시다. 이 칙천무 얘기 잠깐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뒤로 가면 이게 시대가 어그러져서 안 돼.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당세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재위 기간이 있고 칙천무는 637년에 후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이렇게 있는데 왜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13살 때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아까 무미랑 이거는 그냥 랑 이런 거는 여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아가씨 뭐 이런 칭호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도 쓰잖아. 낭낭 18세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쁘고 어린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 들어봐서 그럴 건데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듣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서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봤어. 여러분 들어봤어. 그렇게 해서 칙천무가 705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705년까지 재위가 있는 거고, 이때 칙천무는 690년에 진짜 자기가 황제가 되거든요. 자기 아들을 한번 세워놨다가 맨 처음에 재세우잖아요. 중종 세웠다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아들 예종 세웠다가 이게 좀 별로 이러니까 내가 해야겠다. 야, 너네 갖고는 시원찮네.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한다 하니까 아들들이 착해요. 어머니 하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했지. 안 됩니다. 이러면 분리가 된다. 내가 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두 몸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때는 두 몸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있다가 이제
당태종이 649년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 감업사라고 하는 절로 출가를 해요. 후궁들을 다 밀어넣는다고. 저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업원이라는 게 깨끗한 업을 닦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고려 때도 있고 조선 때도 있었거든요. 저게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새로 황제가 등장했으니까 아버지 후궁들 방 빼야지. 그리고 그 후궁들만 방을 빼는 게 아니고 그 후궁에 딸린 식솔들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뭐 상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아전 또 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궁과 관련된 저렇게 위치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은 왕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 살면 돼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민가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황실에다가 놔둘 수도 없어. 황실에 못 놔두는 이유는 방을 빼줘야 내 후궁이 들어오니까. 임기 끝났어. 방 빼, 방. 그런데 그걸 민가에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젊은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또 뭐 이렇게 눈이 맞으면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이게 순장입니다.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시절에 이럴 때는 이제 순장은 잔인하고 그건 이제 중국도 예전에 없어져요. 그런 게 우리도 없어지고 빨리 없어져.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이 인형 같은 거 넣고 뭐 나무 인형 넣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로다가 다 넣는 거예요. 절로 넣어서 선왕의 명복을 비는 그냥 강제로 다 이제 머리 밀리는 거죠. 머리 밀리는 거죠. 그런데 2년 뒤에 복귀합니다. 이게 아마 연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상, 3년상 끝나는 정도쯤에 끝내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고종이 칙천무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칙천무가 이쁩니다. 제가 칙천무 얼굴을 봤잖아. 칙천무가 이뻐요. 근데 지금 나오면 먹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잘 먹혔을 거예요. 이게 당나라풍들이 있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들을, TV나 이런 데 나오면 이제 뭐 카메라 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진짜 모란같이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선풍기과. 이런 거. 그래서 칙천무 얼굴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칙천무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용문석굴에 보면 봉선사 노산화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용문석굴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기 가면 불상이 14만 불 정도가 있다. 14만 2천 불입니다. 그래서 절 몇 번만 이렇게 사부작 하면 낙양에 있어요. 그 몇 번만 하면 몇십만 배를 할 수 있다. 거기서 108배 하면 그냥 뭐 인생 다 뒤집어지는 거야. 세상에 100만 배도 할 수 있어. 100만 배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4만 불이니까 10번만 하면 140만 배예요. 140만 배. 그건 뭐 쉬워. 그리고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얘기 원칙 스님 관련해서 얘기하면 저희 향산사에서 원칙 스님이 이제 답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적이 굉장히 큽니다. 다리 아픈 유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메인 불상이 있어요. 그게 저 노산화불이거든요. 60권 화엄경에서는 노산화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고 노산화불이 있고 이러는데 6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노산화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칙천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본떠서 등신불을 만든 게 저 불상이어서 칙천무가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칙천무는 지금 2군데 불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실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영험한 불상이에요. 그래서 이 노산화불을 보면 알 수 있고 봉선사 노산화동에 노산화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석굴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노산화동이라고 하고 그 안에 노산화불로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도낭에 96호굴에 가면 35m짜리 큰 대불이 있어. 대불전이 있는데 그것도 칙천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도낭은 촌구석이고 낙양은 칙천무 시절에 칙천무가 황제 때 수도로 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얼굴 들어갈 수 있고 칙천무가 낙양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저 당고종 이치 살아있을 때 자기가 황제 되려고 그때는 이미 권력이 다 측천무한테 넘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려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낙양 용문석굴의 노사나불은 굉장히 이쁘고 도낭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낭 가도 그 부처님이 잘 안 보여요. 저게 35m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각이 얼마 안 돼요, 이 폭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집을 씌워놔서 그렇다니까요. 35m짜리 불상을 보려면 원래는 훨씬 뒤쪽으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봐서 보면 콧구멍만 보이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기도 쉽지도 않고 이런 사진들이 찍혀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보면 그건 인물이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촌놈들 안 보고 만든 것 같아. 안 보고 만든 것 같아. 그런데 저 노사나불은 중국 불상 중에서 최고로 제가 꼽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 저 노사나동에 가면 감동적이에요. 두 가지가 감동적이지. 하나는 불상이 대단해서 감동적이고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동적이고. 이게 그래서 이물질 없는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측천무 얼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당나라 때 먹혔겠구나. 진짜 이렇게 모란꽃 같다라고 하는 결국은 황제가 되려고 등신부를 그렇게 만들고 황제까지도 되고 그리고 이 측천무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쉽게 마무리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측천무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당현종까지 연결이 돼요. 705년에 측천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롱고롱하고 있을 때 당현종이 사실은 당현종이 이윤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윤기가 구태타를 일으켜요. 친위 구태타를 일으키죠. 예종의 아들이 이윤기예요. 현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태타 일으키고 자기가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예종 전에 하던 황제를 올려놓고 조금 하시다가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 이거 제가 깐 거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윤기가 올라가요. 현종이.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구조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측천무는 당세종 때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당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3년째에 다시 입궁을 했다가 기존에 있는 당 고종의 황제를 죽이고 제거하고 거기 이제 사건이 또 있거든. 제거하고 자기가 정식 부인으로 황후까지 올라오는데 31살이에요. 31살까지 풍파 다 겪었지. 진짜. 지금 시절로 얘기하면 31살이면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얘는 인생을 맨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절에까지 한번 갔다가 아버지 첩이었던 사람이 아들한테 내려오는 게 유교 문화나 이런 게 작동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다 극복하고 그것도 황후가 있는데 그걸 또 제끼고 그건 뭐 대단하지. 기황후도 못했어. 기황후도 그걸 시전했다가 대신들이 반대해가지고 제2황후밖에 못하거든요. 기황후가. 그래서 기황후는 제2황후예요. 황제는 시키려고 했어. 안 됐어. 측천무는 그걸 밀고 했어. 그리고 그때 반대했던 장손묵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해 보면 돼. 그게 다 개국공신들이었는데. 너네 살생부. 이렇게. 기황후 아들이 원나라 마지막 황제까지 해요. 북원의 마지막 황제가 기황후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황후도 다 잡았어. 하지만 1등 황후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1등까지. 멋지지 진짜. 세상에 이런 여장부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남성주의 구조에서 이 꼴을 못 봐서 더럽게 씹었던 거예요.
더럽게 씹었던 거예요. 그리고 측천무 시절에 당나라는 떡상합니다. 정치도 잘하고 엄청난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해드리고 현장 스님을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스님 제자에 2명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규기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원칙이나 이 신라 스님. 또 재밌지. 저 규기라는 스님이 현장 스님 너무 마음에 들었는가 봐. 그래도 내 제자되라 그랬는데 저 17살 된 규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먹을 거를 좋아해서 내가 출가를 못 하겠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으면 저거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그걸 오케이를 했다니까.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